보면은 3월 모의고사가 고3의 첫 전국 모의고사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그랬어요.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 점수래요. 아닙니다. 계속 떨어질 겁니다. 생각을 해봐. 3월 모의고사는 재학생들끼리만 붙었잖아. 재학생들끼리 산출된 성적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6평 때는 재수생들 성적 합산되지. 그 다음에 9평 때는 숨어있던 반수생까지 합산되지. 비슷한 실력을 유지한다면 성적은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게 객관적 사실이지. 그렇지만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수능을 더 잘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10% 정도. 3월 모의고사보다 수능 성적이 더 잘 나오는 애들은 한 1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 아,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미 틀렸습니다. 그 마인드가 틀린 거야. 그 10% 안에 들어가겠다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지 당연히. 그죠? 자, 난이도는 이랬습니다. 난이도를 뭐 떠들어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 매스컴에서 발표하는 난이도, 선생님들이 난이도가 이랬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본인이 느낀 난이도가 제일 중요한 거지. 나는 난이도는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어떤 객관적인 난이도, 매스컴에서 발표하는 난이도는 이랬다. 살짝 어려운 정도. 선생님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실력이 완전히 갖추어진 상태에서 치르는 수능하고 이게 이제 고3 생활 깨작깨작 조금 살짝 맛보기 한 상태에서 보는 시험하고 아직은 사실 여러분들이 준비가 잘 안 돼 있잖아.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살짝 어려웠을 수 있겠다. 자, 화작 선택자들은 1등급이 한 88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이 기관마다 조금씩 다 달라. 평균값이에요. 그 다음 언어 매체 선택자들은 86점에서 7점 정도가 1등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화작은 88에서 90점 사이 정도. 자, 2등급 커서는 82점에서 83점 정도. 언매 선택자들은 79점에서 81점 사이.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면은 역시 이번에도 언매 1등급 구분 컷이 조금 낮죠. 그거는 전 기관 공통이야. 살짝 낮죠. 사진 찍어요. 선생님 해설 강의하는 거 사진 찍으려고 우리 실장님이 막 찍어. 자, 이렇게 된다 이거지. 선생님, 화작이 등급 컷이 더 낮을 수는 없나요? 아,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모르죠. 평가원이 맘먹고 아, 이거 좀 맞추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되지? 화작을 어렵게 가볼까?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일이 없으리란 법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언매 선택자들의 등급 컷이 살짝 낮다. 이 얘기는 표준 점수에서 같은 점수라면 언매 선택자가 더 유리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언매가 유리한 건가요? 저 화작인데 언매로 바꿀까요? 죽여버릴 거야. 제발 그런 생각 좀 하지 마. 아, 무슨 뭐가 유리하네 불리하네 그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러다가 수험생활 끝나. 화작 선택하고 다 맞으면 되잖아. 그 마인드로 밀어붙여야지. 어떤 애들은 막 수능 보기 직전에 언매에서 화작으로 바꾸는 애들도 있어. 그러다가는 플러스 1이 된다. 알겠나요? One more year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영역별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출제됐는지. 일단 공통 영역부터. 자, 문학은 생소한 지문이 많이 나왔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너네 아는 작품 거의 없지. 뭐지? 처음 봐. 또 처음 봐. 우와, 또 처음 봐. 뭐 이런 식이죠. 왜? 비연계 시험이거든. 설사 이게 연계 시험이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직 연계 학습이 잘 안 됐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비연계로 느껴졌겠지만 교육청 모의고사는 비연계 시험이죠. 생소한 지문이 많았어. 그래서 지문 독해하는 과정은 좀 힘들었을 수 있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지? 특히나 현대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보기박스가 다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 보기박스에 도움을 받아서 독해를 했다면 문제는 답이 딱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느낌이잖아. 지문은 쉬운데 문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지문은 굉장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답이 뚝뚝 떨어지는 후자의 경우였던 거지. 그래서 난이도는 비교적 평이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개념학습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영역별 감상법 공부해야겠죠? 시는 이렇게 읽는 거야.
생소한 작품이 나오더라도 우린 이렇게 읽을 거야.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지. 문학 개념 학습도 잘 해둬야 된다는 걸 이번 선택지들을 보면서 좀 느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독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았죠. 이거는 이번 시험만 그랬던 게 아니라 항상 그래 왔어, 항상. 그리고 기술 지문이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기술 지문이 살짝 어려웠죠? 그러니까 지문은 길지 않았으나 정보량이 굉장히 많았고 그 비교 대조하는 과정에서 좀 혼란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 지문 독해력을 상승시키는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지문 자체를 잘 이해하며 읽는 연습. 이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근거로 답의 근거를 찾는, 내 생각으로 문제를 풀지 않는다.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가봅시다. 화작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화법과 작문, 융합 지문은 역시나 출제가 됐고, 근데 뭐가 좀 어려운 게 있었냐면은 찾기가 좀 어려웠던 경우가 있어. 뭐가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냐면 뭐 학생 1의 두 번째 발화에서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시험장에서 읽고 나면 학생 1의 두 번째 발화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약간 번거로웠을 수는 있겠다. 네 번째 문단의 세 번째 문장에서 막 이런 것들. 이런 거를 그냥 기억으로 풀려고 했던 친구들은 그런 데서 좀 기억이 안 나네. 이런 느낌은 들었을 수 있는데 전반적인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어요. 지문 유형 학습을 좀 해두시고 이번에 보면 뭐 발표 지문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잖아. 발표 지문은 지문이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 이런 지문의 유형 학습.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 풀이법. 발표 지문에서 나오는 문제 뻔하지 뭐. 말하기 방식 나오고 자료 활용 나오고 청중의 듣기 활동에 대한 평가. 정해져 있어 문제 유형이. 이런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도록 하시고, 자, 다음 언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렵다는데 이건 잘 들어. 화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어렵다. 그냥 절대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평이했다. 무난했다 그냥. 자, 문법이 5문제, 매체가 6문제인데 5.5라고 봐야죠. 매체 쪽의 문제 중에도 문법적인 뭐 간접, 인용절, 조사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지. 그러니까 5.5 플러스 5.5라고 봐야겠지. 알겠죠? 자, 언맨의 선택자들은 완벽하게 개념학습을 잘 해두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실전 적용 능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맨 선택자들 느꼈을 거예요. 나 이거 의문의 변동 이거 아는데? 나 분명히 아는데? 근데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중세국어의 주격조사의 변화. 나 이거 공부했는데? 2로 끝날 때는 어떻게 되고 막 공부했는데? 보기 박스에 근거가 다 주어져 있는데도 못 풀어. 적용 능력이 부족한 거죠. 이 방향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3월 모의사 EBS 연계 의미 없습니다. 비연계 시험이니까. 비연계 시험입니다. 자, 알면 이제 6평까지 우리가 할 일. 선생님 4월까지는요. 4월 모의고사도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그냥 공부하던 대로 하다가 그냥 봐. 4월 모의평가를 대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겠어. 제발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말고 4월까지는 그냥 공부하던 거 하다가 그냥 봐. 알겠죠? 우리는 6평전까지. 보통 수험생활에 맥이 되는 게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이런 게 아니에요. 겨울 시즌에 얼마나 내가 공부를 했나를 확인하는 3월 모의고사, 첫 모의고사. 그 다음에는 6월 평가 모의고사. 그 다음에는 뭐 7월 인천교육청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시험 볼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걸 위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 9월 평가 모의고사. 그 다음 10월 교육청 모의고사도 그냥 뭐 수능 보기 전에 한번 보는 거고 수능. 결과적으로는 3, 6, 9 수능. 이거에 맞춰가지고 공부 계획을 짜는 거야. 그럼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까지 할 일. 이번 3월 모의고사에 수특 지문이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EBS 안 나오나 봐. 이건 등신입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는 비연계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바보들인 거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는 연계됩니다. 그래서 EBS 수능 특강 완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교재 지금 진행 중이죠. 자, 그 다음에 영역별 심화 학습을 좀 해두세요. 이번에 나는 언매에서 너무 많이 틀렸어. 그러면은 언매에 대한 보완 학습. 나는 역시 문학보다는 공통 과목에서 독서, 비문학을 못해. 그럼 비문학에 대한 심화 학습. 이걸 하셔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번에 느꼈을 거야. 고전 문학에서도 느꼈을 테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어휘풀이도 몇 개 없고. 특히나 독서 영역에서 느꼈을 거야. 비문학 인문지문이나 법지문 읽으면서 아니 이거는 무슨 고어표기 뭐 고전문학 고어표기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 읽히지? 어휘력이 부족하니까. 어휘력이 받쳐주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많은 지문을 공부하고 뭐 비문학 구조 독해하고 뭘 하고 아무리 해도 점수 안 올라. 국어 영역은 잘 들어 언어를 다루는 과목입니다. 언어를 다루는 과목의 기본은 당연히 어휘력입니다. 어휘력 증진 학습을 좀 하세요. 선생님 어휘 강의가 있죠. 교재라도 구해서 봐. 근데 어휘책 교재를 가지고 있어도 애들이 자기 힘으로는 잘 안 봐. 선생님 답답해서 강의까지 해버렸잖아. 너네 머리에 박아 넣었다고 그냥 어휘 이거를. 어휘력 증진 학습이 바탕입니다. 바탕. 알겠나요? 자, 다음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선생님 모의고사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수능 보기 직전에 몰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뭐 수학이나 탐구 영역처럼 공부할 내용이 정해져 있는 단원별로 딱 정해져 있는 과목은 공부도 안 한 단원이 포함된 모의고사를 보는 게 별 의미가 없죠. 어차피 거긴 다 틀릴 테니까. 근데 국어 영역이나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내용이 땅땅땅 단원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모의고사 실전 연습은 평소에 하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한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꾸준히 하도록 합니다. 오케이?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 이거 1등급 맞을 수 있으려나 수능날? 충분하죠. 그렇죠. 내 새끼들은 싹 다 1등급 만들겠다. 어때? 그렇지. 쌉 가능이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랬어요. 배운 지 얼마 안 되는데 선생님 덕분에 이번에 최고점이 나왔습니다. 뭐 이래요. 그대로만 잘 가면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강한 의지,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같이 잘 이겨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총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해설 강의에서 봅시다. 자, 2023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 영역입니다. 자, 공통 영역 중에서 일단 독서 영역 먼저 할 건데, 자, 시험지는 본인이 푼 시험지를 가지고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새 걸로 듣는 거 아니죠? 새 거냐? 아니, 푼 거지? 본인이 푼 시험지를 가지고 수업을 들어야, 해설 강의를 들어야 가장 큰 도움이 되겠지. 자, 일단 독서 영역 전반적으로 보면은 총평 가서 보세요. 총평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전반적인 난이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살짝 어려웠다. 그리고 선생님이 느끼기엔 깔끔하지가 않다. 문장과 문장의 어떤 유기성 이런 것들이 깔끔하지가 않아. 그리고 전국 모의고사에 오타가 나면 어떡하자는 거야. 오타가 그냥 단순히 무슨 서술어의 오타나 조사의 오타 이런 게 아니야. 핵심 개념의 오타가 났어 지금. 그것도 지문의 첫째 줄에. 너네는 못 느꼈지? 너는 그냥 푸는구나. 그냥 오타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오타가 났는데 지문에서 설명하는 핵심 개념의 오타가 났어. 예를 들면 봐봐. 사람, 실함 이런 오타가 아니야. 이런 오타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오타. 아예 내용이 뒤바뀔 수도 있는 오타. 이런 오타가 났어. 그래서 뭐 썩 그렇게 뭐 평가원 모의고사나 선생님은 평소에 이런 말 안 좋아하거든. 이거는 평가원스럽다. 애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 어떤 문제들을 보면서 이 모의고사는 평가원스럽다. 선생님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실력으로 평가원스러운 거랑 그렇지 않은 거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나 뭐 이런 데서 뭐가 평가원스럽다 이런 말 하니까 그냥 따라서 떠들어도 되는 거야. 원래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 한 번만 쓸게요. 평가원스럽지 못했다. 확실히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는 평가원하고 이제 출제 주체가 좀 다르잖아. 그래서 그동안의 교육청 모의고사는 괜찮았거든. 이번에도 보면은 영어나 뭐 수학 다른 과목들은 깔끔했나 봐. 근데 국어는 이 독서 영역을 놓고 보면 깔끔하지 못했다.
어떤 지문의 구성이라든가 아니 어차피 이거 흐름과도 크게 상관없는 쓰잘데기 없는 문장이 중간에 또 껴있는 글도 있고 뭔가 좀 유기성의 측면에서 글의 유기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깔끔하지 못했다.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자, 1번부터 3번 독서론. 쌤이 문제 푸는 순서는 이렇게 잡아줬죠? 연계 시험이 아닌 비연계 시험일 경우 문학 비연계가 선택 과목보다 어려울 수 있다. 역시 선생님 생각대로 같지. 그래서 선택 과목을 먼저 풀고 문학 풀고 그 다음 독서 영역을 풀어라. 1번부터 45번을 순서대로 풀면 바보다. 이런 얘기 수업 시간에 했었고 근데 이제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 수능은 연계 시험이니까 연계된 문학은 선택 과목보다 쉽다. 그래서 수능 시험 날은 문학 풀고 선택 과목 풀고 그 다음 독서 영역 푼다. 뭐 어쨌든 독서 영역을 제일 마지막에 푼다. 그 독서 영역 내에서는 난이도 순으로 푼다. 그래서 이번에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론 풀고 그 다음 가나형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법지문 풀고 마지막에 과학지문. 이과 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죠. 독서론 풀고 그 다음에 가나형 풀고 내가 이런 걸 못 참어. 뭔가 손에 뭐가 이렇게 딱 있으면 꼭 띄어야 돼. 그러다 보면 많이 띄어갖고 막 피도 철철 나고. 병입니다, 병. 약간 완벽주의가 있거든.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론 풀고 가나형 풀고 그 다음 과학지문 먼저 풀고 법지문 뒤로 빼고 뭐 이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1번에 3번 독서론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좀 조심할 게 문제 1번 정도. 일치 문제인데 왜요? 이게 이제 작년 수능도 그랬는데 문장 속에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선택지 3번을 보시면 자기규제 기제를 이용하는 인지 조정은 끊어봐. 독해 과정 조정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범주, 범위의 측면에서 어느 게 더 넓은 범위냐 이건데 바뀌었죠? 일문단에 보면 독해 과정의 조정은 인지 조정의 일종으로 이런 말. 그러면은 당연히 앞에 게 뒤에 거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 이 포함 관계가 뒤바뀌어 있죠? 뭐 이 문제 하나. 그 다음 문제 2번이나 3번은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지문과 보기 박스 속에 그냥 답이 그냥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에서 9번 지문 보겠습니다. 이것도 글 자체가 뭔가 좀 깔끔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걸 거야.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경우에는 출제위원이 문제 내기 좋게 EBS를 연계해서 본인이 직접 글을 씁니다. 출제위원들이. 근데 교육청 모의고사는 보통 어딘가에서 글을 따와요. 따오는데 따오는 과정에서 글을 좀 문장을 바꾸거나 윤문이라고 하는데 글을 문장을 좀 바꾸거나 글 자체를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 뒷부분을 갖다 붙인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어떤 유기적인 흐름을 잘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자, 4번에서 9번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 글은 좀 가볍게 읽어보긴 할 건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 긴 지문을 일단 가, 나를 둘 다 읽고 풀면 망했다. 가를 읽었으면 가의 독해가 끝나고 나서 가에 대한 단독 문항들을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가 날아간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문제를 나를 읽고 풀어준다. 단계적 풀이가 중요하다는 거. 그게 잘 되려면 문제 분석을 딱 하고 문제 푸는 순서와 전략을 딱 짜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런 게 중요했습니다. 자, 가에 포인트가 되는 내용만 좀 볼게요. 자, A 부분에 보면은 모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방은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관찰과 학습이 필수적이래. 대상을 관찰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거쳐 모방을 한다. 됐죠? 두 번째 문단에는 그와 관련한 실험이 나오는데 어린 침팬치들하고 그 다음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침팬치보다는 아이들이 낫지 않겠니? 걔네들이 더 모방을 잘할 거 아니야. 뭐 실험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 건데 자, A 부분 밑에 보면 어린 침팬치들은 불투명 상자의 경우 시범을 잘 따라 하지만 모방을 잘 하는데 투명 상자의 경우 그렇지가 않대. 그런데 아이들은 상자가 불투명하든 투명하든 시범자의 행동을 잘 따라 한대.
인간이 침팬지보다 모방 능력이 좋구나. 뭐 이런 내용. 다음 문단 보면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의 이러한 차이,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신경과학 차원의 거울 뉴런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대요. 많은 친구들이 이 부분을 보면 무슨 수학 강의를 떠올렸을 텐데 신경과학 차원에서 거울 뉴런 이걸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설명의 결과는 이러하다. 그래서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밑에 잘 따라와. 뭐 행동에 대한 관찰을 포함하지 않은 행동, 실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방에서 이 거울 뉴런은 가장 높은 활성화가 되더라. 모방 과정에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학적인 측면이 작용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가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였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전개해 볼게. 문제 4번 한번 보세요. 가와 관련해서 보면은 선택지 1번 포인트만 볼게요.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3가지. 선택지를 보는 습관이 잘 들면 5점이 오른다. 선택지 보는 3가지. 일단 첫 번째. 모든 선택지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을 수 있다. 선택지 끊어 읽기. 두 번째. 모든 선택지에는 답을 결정짓는 키워드가 존재한다. 문장 단위로 생각하지 말고 키워드 차원으로 생각의 범위를 줄인다. 그래야 좀 뭔가 선명해지는 거지. 내가 따져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보이죠. 그 다음 3번째, 모든 선택지는 지문에 있는 말의 변형이다. 그래서 선택지에 있는 말을 지문 용어로 바꿔준다. 됐죠? 바로 키워드 잡아볼게. 선택지 1번. 가는 뉴런의 기원이 나오지 않아요. 제끼고. 2번. 가는 모방의 과정 맞고 거울 뉴런의 기능도 나왔지? 가만 보면 맞습니다. 3번. 가는 사례 일반화, 모방의 분류 기준. 모방을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제끼고. 4번. 가는 실험 결과 나오고 인간 모방의 특징 나왔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5번. 가는 인간과 동물, 침팬지의 차이 좋아. 모방의 특성 좋습니다. 1번과 3번 정도를 제낄 수가 있겠죠? 답은 나에서 나오겠구나. 자, 문제 5번. 가, 나에 대한 이해니까 이것도 가에 대한 선택지 1, 2, 3번을 따져봐야죠.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답은 2번이죠. 그냥 일치 문제예요. 아이들의 겨울이라네. 거울 뉴런은 어린 침팬지들의 거울 뉴런과 달리 끊어봐.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을 모방할 수 없다.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한다. 그죠? 답은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6번은 아직 풀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7번도 나에 대한 거고, 8번도 결국 디귿까지 가야 되고, 9번에 어휘 정도 볼 수 있었겠지? 근데 A, B, C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꿔쓰기는 직접 해당 부분의 어휘를 직접 대입하고 자연스러운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런 가나형 지문을 우리가 주제 통합형 지문이라고 부르죠. 다시 말하면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그런데 관점이 조금 달라. 가가 이제 모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죠. 나도 아마 그럴 거라고. 모방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야. 그런데 관점이 가하고는 좀 다르겠지. 그 다른 관점을 잘 파악해내야 돼. 알겠나요? 자, 나에 보면 뭐 도킨스라는 학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데 문화도 특정 정보 단위로 복제되는 거다. 문화의 복제. 그걸 밈이라고 한다. 밈 들어봤죠? 밈 현상. 작년, 재작년에 좀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단어지. 밈. 다음 문단 보면은 밈도 모방의 과정을 통해 밈도 모방이다. 결국 이 모방이라는 말이 가하고 겹치는 거지.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퍼뜨려진다. 이렇게 전파된다. 그 다음 한 6줄 내려가 봐요. 밈이 복제자이자 행위자다. 밈 자체가 복제자인 것이고 행위자다. 인간이 행위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 B 부분에 보면은 밈의 전달이 모방을 통해 일어난다면 이 블랙모어라는 학자가 3가지 얘기를 하는데 모방을 전염, 개인적 학습,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과는 구별한다라는 이 구별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받아들여야지. 모방은 얘네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뒤에 나오는 3가지는 다시 말하면 모방이라 말할 수 없다. 그 중에서 뭐 전염은 이래서 모방이 아니고
개인적 학습은 이래서 모방이 아닌데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이거죠. 비모방적 사회적 학습. 이 세 가지 중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가장 길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 비중을 많이 실어놨다는 얘기는 그와 관련해서 뭐 한 3점짜리 한 문제 이렇게 내겠다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비모방적 사회적 학습이 뭐냐면 이거는 항상 이런 어떤 용어가 나오면 1초만 생각해 보라고 그랬지. 비모방적. 무슨 말이겠어? 모방 아니다. 그지? 학습의 대상이 행동 자체가 아니고 모방이 아닌 거다 이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B가 끝났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요. 그게 문제 6번이잖아. 보기 박스 A와 B를 연결 지어라. A에는 뭐 모방이 뭐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 B에는 방금 전에 얘네들은 모방이 아니다. 자, 잘 봐. A는 모방이란 관찰과 학습이 필수적이다. B에는 전염 얘네는 모방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보기 박스를 보면은 항상 선생님이 보기 박스 문제 뭐 찾으라고 그랬냐면 비문학 보기 박스 문제 풀 때 뭐 찾으라고 그랬지?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는다. 보기 박스에서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아요. 맨 끝에 있잖아.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 이거죠. 지문과의 교집합 보이지?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 그러니까 답이 5번이 되는 거야. 미미를 모방하여 모방이 아니라니까. 행동 자체를 배운 거라고. 비모방적 사회적 학습은 학습의 대상이 행동 자체가 아니다. 즉 행동 자체를 모방한 게 아닙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답이 5번이다. 결국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으면 끝난다. 알겠죠? 자, 다음 마지막 문단 살짝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는데 봐봐. 밈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 그러니까 이런 어휘들,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사람을 디귿의 관점에서 비판해봐라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 비판해봐라. 근데 기억을 근거로 이걸 비판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 8번이죠. 이거 틀린 친구들도 잘 봐. 그러니까 니은은 밈을 부정적으로 봐요. 그 이유는 위에 나와. 밈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구체적 단위 설정이 어렵고 복수의 원리가 불명확하다. 결론은 뭐냐? 물리적 실체가 아니다. 불명확하다. 그래서 밈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근데 디귿은 밈 이론 지지자들이야. 이거를 반박할 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신경과학 관점에서 이걸 반박하기 위해 답이 여기 써 있어. 이를 반박하기 위해 선생님이 이런 밑줄 근거나 전제 파악하기 문제 뭐라고 그랬냐면 문맥 보라고 그랬죠. 이 니은을 반박하기 위해 신경과학 관점 그리고 기억을 보면은 기억이 거울 뉴런이죠. 거울 뉴런이 기억에서 뭐라고 그랬어? 신경과학 분야라고 그랬잖아. 문제 8번을 보면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밈은 거울 뉴런 활성화를 통해 설명될 수 있으므로 끊어봐. 신경과학 관점에서 설명한 거잖아. 거울 뉴런. 물리적 실체가 분명하다. 라고 반박을 할 수 있겠지. 됐지? 봐봐. 거울 뉴런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였잖아. 신경과학 차원이라고. 과에 나온 말하고 연결해주면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정보를 조각조각 내서 기억하면 안 되고 독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다? 정보의 연결이다. 선생님이 말 바꾸기에 잘 대응해야 되고 이런 걸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다음 문제 4번을 이제 풀어본 답이 4번으로 가죠. 나에는 학자들의 견해, 도킨스나 블랙모어 이런 학자들이 나오지? 그다음 밈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죠. 답 4번이고. 자, 그다음에 문제 5번 끝나 있고 6번 끝나 있고 8번도 이미 끝나 있고 9번 한번 볼까요? 어휘 문제. 뒤에 불과하다가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니지. 뭐뭐에 지나지 않는다죠. 답은 4번이고. 이런 건 뭐 거의 외국인 전용 문제라고 할까? 설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7번 하나 남는 거죠. 나의 밈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 박스를 설명해라. 봐봐. 자성각계를 거부하는 독신주의는 이게 밈으로 번지고 있대요. 이게 하나의 밈이 돼버렸다.
이 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겠지. 독신으로 살겠지. 결혼 안 하고 독신이니까 자손을 통해 유전자를 전달하지 않아요. 자손을 낳지를 않아요. 나의 밈 이론을 바탕으로 이걸 설명해 보래. 자, 선택지 1번 볼까요? 독신주의 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람은 끊어. 밈의 복제자이다, 행위자이다. 복제자이자 행위자는 밈 자체라고 그랬죠. 사람은이 아니야. 그래서 항상 선택지는 주어부와 서술부를 잘라갖고 명확하게 봐야 돼. 사람은 그냥 매개자일 뿐입니다. 밈을 전파하는 매개자. 알겠나요? 2번 밈은 끊어봐. 자손 갖기를 거부하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매개체이다. 매개체가 아니라니까. 매개체는 사람이라니까. 알겠죠? 3번 밈은 유전자 전달과 마찬가지로 복제될 수 있으므로 끊어. 이런 선택지가 함정이에요. 여기까지 맞죠? 독신주의의 밈이 이건 문화적 현상인데 자손에게 독신주의가 유전되냐? 아니 독신주의면은 자식을 안 가졌을 텐데 뭘 자손에게 유전이 돼. 제끼고. 4번 자손을 통해 유전자를 전달하려는 유전자의 전략과 끊어봐. 유전자의 전략은 자손을 통해 유전자를 전달하는 거, 즉 자식을 낳는 거야. 근데 자손 갖기를 거부하는 독신주의 밈, 이건 자손 갖기를 거부하는 거야. 서로 반대니까 충돌하죠. 한쪽은 자손을 통해 유전자를 전달해, 즉 자손을 낳아야 돼. 한쪽은 자손 갖기를 거부해. 충돌한다. 답은 4번이다. 그러니까 이 지문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이렇진 않다. 근데 여러분들 글 읽으면서 좀 그랬을 건 뭐냐면 좀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는데 글이 유기적으로 매끄럽게 진행되는 글이 아니었어.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문제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자, 다음 10번에서 13번 법지문. 자, 이 법지문 글 자체는 좀 깔끔합니다. 얘는 글 자체는 좀 깔끔해. 그런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정보가 쪼개지고 또 쪼개지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 A라는 대상이 있었으면 이게 둘로 나뉘는데 근데 여기서 또 나뉘고 근데 여기서 또 나뉘는 거야. 마치 수형도를 그려가듯. 이런 정보의 구별에 약한 친구들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받쳐주지 않는 친구들은 법지문을 잘 읽어낼 수가 없지. 그래서 어휘력을 좀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죠. 근데 지문 자체는 정보량도 많고 이걸 다 기억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정보의 구별만 잘 해줬으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경우에도 문제 분석을 하고 봐봐. 예를 들면 문제 분석하는 걸 좀 보여줄까? 자, 문제 10번 윗글 이해. 이해라고 하면 일치 문제죠. 그 일치 문제를 다 읽고 기억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한 두어 문단 읽고 잘라갖고 한번 보고 선택지 한 2개 날리고 이렇게 푸셔도 돼요. 독해력이 아주 출중한 친구들은 다 읽고 다 기억해서 풀어도 좋고. 자, 11번 기억에 대한이요. 그럼 위치 확인을 한번 쓱 해. 기억 어딨냐? 아파트 매매. 그러면 그 매매 과정에 대해서 파악이 된 후에 풀면 되는 거죠. 그나마 이 11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았는가. 말 바꾸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선택지에서 11번 맞았어? 찍었죠. 그렇죠. 이 문제가 살짝 난이도가 있지 않았는가. 자, 12번 3점짜리인데 등기에 대한 설명 이렇게 네모 쳐놓으면 이게 추론 문제죠. 추론 문제. 이런 추론 문제는 지문에 있는 말을 변형한 일치 문제다. 다시 말하면 말 바꾸기 조심해주면 된다. 이 지문에서 말 바꾸기에 능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 13번 A의 문맥적 의미. 뭐 외국인 전용 어휘 문제라고 할까? 설마? 맞죠. 그렇죠. 이런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지문 좀 간단하게 볼까요? 자, 1문단에 일단 물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물건에 대한 지배력이래요. 여기에 이제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막 이런 것들이 있대. 그럼 얘네들이 물권에 해당한다. 물권이 뭐다? 물건에 대한 지배력이다. 10번은 따로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답은 1번이야. 소유권과 같은 물권은 끊어. 왜냐면 소유권이 여기 물권에 들어가니까.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다. 여기 있잖아. 물건에 대한 지배력. 됐지? 이건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설마? 응, 그렇지. 자, 이런 거 틀리면은 죽일 거야.
근데 이제 이런 물건 중에서 이제 부동산은 워낙 이게 비싸니까 좀 신중하게 거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등기 이름말이 나오는 거야. 엄마 아빠가 뭐 동사무소에 뭐 등기하러 간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 아이 무식해서 그래요. 이런 거 굉장히 등기한다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는가? 들어봤어? 그렇지 그거야 그거. 그래서 아파트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10% 계약금, 그 다음 중간에 내는 돈 중도금, 그 다음 마지막에 잔금 이렇게 간다. 근데 계약 해지하고 싶으면 계약금 포기하거나, 그러니까 매수인 사는 사람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 파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 변해서 나 너한테 안 팔어 이러려면 계약금 2배 물어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인 잔금까지 건네면 이제 계약은 마무리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등기를. 계약이 끝나고 나면은 뭐 매수인이 사는 사람이 매도인 파는 사람으로부터 등기 필증을 비롯한 서류를 건네받는데 이때 이제 등기가 뭐냐 이게 등기가. 자, 이 등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기재하는 거래요. 이게 등기야. 그러니까 내가 우주라는 애한테 내 집 팔았어. 우리 둘이 사고 팔고 해서 이걸로는 안 돼. 동사무소에 가서 권리 관계가 변했다. 이 집은 원래 신영균의 명의의 집이었으나 이제 박신가 네가 네. 박우주의 집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라는 걸 신고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해야 이게 깔끔하게 계약이 끝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물건에 관한 사항은 등기로 이거 봐. 사회 일반에 공개해요. 야 내가 니네 집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동사무소 가서 니네 집 등기 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 집 여기에 어느 정도의 빚이 저당으로 설정돼 있고 뭐 이런 거 다 나와 그거. 다 공개돼 있어요. 알겠나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한 개의 등기 기록만 둬야 됩니다. 하나의 아파트를 등기를 보니까 신영균, 박우주, 뭐 가현이 뭐 다 있다. 이건 안 된다. 하나만. 알겠죠? 그 다음에 등기가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표제부. 이게 아파트 주소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 갑구. 갑구 이런 거는 소유권의 성립 이런 걸 쓰고,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는 을구에 쓰는 거다. 이런 게 나옵니다. 정보량이 조금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에 공시를 한다 이거지. 사회 일반에 게시하는 거야. 이걸 신뢰하여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등기의 목적이 나옵니다. 거래의 안정성. 이거지. 알겠지? 자,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자가 바뀌는 것과 같이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를 기입등기라고 합니다. 이제 등기의 종류가 나오는 거죠. 기입등기. 그 다음에 완료된 등기가 뭔가 착오가 있었어. 고쳐야 돼. 그걸 바로잡는 걸 경정등기라고 한다. 등기의 종류가 나오는 거지. 여기에는 또 뭐 이런 경정등기가 있고 또 이런 경정등기가 있다.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이 정보의 구분만 잘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지문에서 나 이거 다 기억 못해. 이런 사람들은 메모하시면 됩니다. 메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여기부터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나는 큰일 나겠는 걸 이렇게 가면 이 등기에는 기입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정 등기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알겠지? 그 다음 경정 등기 안에는 또 어떤 경정 등기가 있고 또 어떤 경정 등기가 있고 뭐 기입 등기는 예를 들면은 매매 뭐 경정 등기는 뭐 바로잡기 오류 바로잡기 뭐 일일이 다 써주진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메모를 통해서 머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정보량이 많으면 간략하게 메모를 해놓고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뭐 이런 걸 써먹을 수 있는 지문이었죠. 알겠죠? 자, 다음 문단 보면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잘 봤어야 돼. 여기서 잘 봤어야 돼.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뭐냐면
잘 봐. 등기부에 새롭게 권리자로 오르게 되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예요. 그 다음 등기 의무자는 뭐냐면 원래 권리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야. 자, 잘 봐. 여기를 잘 봤어야 돼. 이런 게 말 바꾸기가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거든. 예를 들면 내가 신영균이 내 소유의 집을 박우주라는 애한테 팔았어. 내가 아파트 매도를 했어. 그러면 신영규는 파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불러? 매도인. 박우주는 이 아파트 샀으니까 얘는 뭐야? 매수인. 말 바꾸기 해볼까? 등기 권리자는 등기부에 새롭게 권리자로 오르게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경우에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 그렇지, 매수인. 얘가 매도 등기 권리자야. 이제 얘가 아파트를 샀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새롭게 권리자가 되는 거잖아. 그럼 매도인은 뭐냐면은 원래 아파트가 신영균 거였잖아. 그러니까 원래 권리자로 기록되었던 얘겠지? 그럼 얘가 등기 의무자라는 거. 이 생각을 한 친구와 못한 친구는 이제 저 뒤에 어떤 문제에서 정답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결판이 나죠. 자, 그다음 밑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아서 함께 처리해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자, 다음 단에 보면 등기의 효력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다. 정보가 또 나뉘죠. 공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즉 공시가 있어야만 하는 거, 이게 성립 요건주의다. 공시가 안 되면 무효다, 뭐 이런 거고. 반면에 그냥 계약만 완료되면은 유효한 거다. 다만 공시를 갖추지 않으면 이런 제약은 있다. 이게 대항 요건주의. 두 가지가 나오면 차이점이 독해의 포인트죠. 공시를 해야 끝난다. 이게 성립주의고, 공시를 하지 않아도 계약 자체는 성립한다. 이게 대항주의고. 됐지? 문제로 가볼게요. 단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요즘 세대의 독해력으로 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은 다음에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다 구조화해서 장악할 수 있느냐. 힘들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끊어읽기를 과정을 통해서 풀어도 좋다. 한 두어 문단 읽어. 더 읽으면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 잘라. 일치문장 같은 거 확인해. 바로 답 나와버리지. 1문단에서 답이 나왔으니까. 또 한 두어 문단 읽어. 이 부분에서 풀 수 있는 문제 아까 저게 있었어. 그래서 문제 분석을 먼저 하는 거 아니야. 가서 풀어. 그럼 또 한 문제 날라가고.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면 쉬운데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거든. 여러분 세대의 독해력 자체가 단기 기억력은 좋으나 장기 기억력이 약한, 문해력이 약한 세대라고. 그러면 단기 기억력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어버린다. 이렇게 하면 니네 점수가 달라져요. 그냥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만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 이상적인 어떤 글 읽는 방법을 가르친다라고 치면 시험을 위한 독서 공부가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독해력을 위한 독서 공부라면 지문을 한 번에 쭉 읽고 지문의 내용을 구조화하여 머릿속으로 입력해서 장악하고 이런 게 중요하겠지. 근데 우리는 시험에서 점수를 따기 위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 독해력과 문해력이 이미 19년 동안 약했던 친구들에게 갑자기 정보량이 많은 지문들도 일단 지문부터 보면서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읽으면서 한 번에 처리하는 실력까지 다 갖춰야 1등급이 나오는 거야 라고 강조하는 건 폭력입니다. 이거 3년을 해도 안 될 거거든. 될 때까지 한번 해봐. 될 때까지 해봐. 한 30년 걸릴 테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즘 세대 아이들의 문해력이 이렇다는 걸 인정을 한다면 그 세대의 아이들에 맞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가르치는 것. 그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공부법이지 않는가. 그렇죠? 자, 10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 아까 끝났지 이미. 2번 기억 아파트 매매. 자, 선택지를 1번 봐요. 매수인은 끊어. 위임받을 수 있죠? 맞다. 제끼고. 2번 매수인은 등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끊어. 바로 이거. 자, 앞에 보세요. 매수인은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뭐야? 등기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죠. 됐나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엄청나게 강조했던 말 바꾸며 읽기, paraphrasing. 이게 영어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다. 요즘 국어는 추론형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독해 과정에서도 paraphrasing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 바꿔가면서 읽는다.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하고 있죠, 우리가. 자, 다음 12번 등기에 대한 설명. 이거 설명할 게 없어요. 5번이죠. 성립 요건주의는 법제에서는 끊어봐. 계약의 원료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니, 공시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답이 5번이고. 이런 문제 왜 틀리느냐? 겁먹어서 틀리는 거야. 겁먹어서. 시간이 없어서. 시간 부족으로 찍었나요? 이건 단순히 일치 문제랑 사실 다름없습니다. 그죠? 겁먹어서 틀리는 거라고. 겁먹어서. 왜? 3점이니까. 얘네들은 너네들의 문제가 뭐냐면 쭉 잘 가다가 3점. 어머? 막 이래요. 겁먹으면 못 풀어. 3점이라고 다 어려운 게 아니야. 등기에 대한 설명. 추론 문제인데 그냥 살짝의 말 바꾸기 정도겠지. 들어가면 쉬워요. 자, 13번 거의 문제 설명 안 합니다. 답은 1번이죠. 자, 다음 14번에서 17번. 이 지문이 이제 좀 그나마 난이도가 좀 높지 않았는가. 쉽기는 한데 그래요. 또 문제 분석 먼저 해볼게. 이 지문에서도 비교 대조형 지문이죠. 결정과 공정의 두 가지가 나오고 그 두 가지에 해당하는 정보를 구별해봐라. 뭐 이런 거거든. 다만 이 지문에서 많이 틀렸다면 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앞부분에서 시간 소모를 많이 하면서 여기를 냅다 찍게 되는 또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는 있겠어.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일치 문제니까 한 번에 다 읽고 풀지 않아도 좋다. 두어 문단 읽고 한 번 보고 선택지 날리고 이렇게 가도 된다. 모든 문제를 다 읽고 한 번에 풀어야 된다라는 이상한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마. 그 선생님들이 애들이 독해력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렇게 주입식으로 강조를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해야 실력자라고 생각한다고 등신같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점수를 많이 따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세대에 맞는 방식으로 풀어. 정보량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고 모든 내용이 다 오케이, 다 입력됐음. 하나씩 풀어보자. 이게 되냐고 니네가. 안 된다는 거 알잖아. 그러면 그게 너네가 풀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풀이 방법을 바꿔도 된다고. 알겠죠? 이런 말 하면 또 그럽니다, 애들이. 야매라고. 그런 새끼들 몇 등급 받나 한번 보자, 결국 수능에서. 진짜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은 그런 이상적인 독해로 가능해.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고 나서 용해도라는 게 이런 거고, 오케이, 초임계 상태가 이런 거야, 오케이, GAS 과정 이런 거고, 그 다음 RESS 과정 이런 거야, 오케이, 정보 구별 다 됐음. 풀어도 돼. 독해력이 출중하면. 선생님, 그런 독해력이 출중한 상태로 가도록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30년 해보라고 되나? 19년 동안 독해 연습이 안 돼 있고 어휘력 자체가 약하고 문해력이 약한 너희들의 세대에서 1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그걸 만들어내는 건 꿈 같은 얘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단기 기억력에 강하니까 유튜브도 쇼츠 이런 걸 좋아하잖아. 그럼 그런 방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 애들 중 보면은 그냥 그런 이상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문제를 풀던 애들 막 4등급, 5등급 나오다가 단순히 그거 방향 하나 바꾼 건데 갑자기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도 수두룩 빽빽하다는 거. 니네 세대에는 그게 맞는 거니까.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위치 확인을 해요. 기억의 혼합물, 니은의 혼합물. 이것도 니네 머릿속에서 기억의 혼합물은 이렇고 니은의 혼합물은 이렇다라고 집어넣고 풀어야 되냐 굳이? 기억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은 기억에 대해서 판단해보고 날리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 자, 16번 윗글을 바탕으로 A에 들어갈 내용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항상 보기 박스는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아라.
지문과의 교집합 부분만 잘 찾아주면 거기에 그냥 내가 답이요 이러고 써 있어 그냥.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는 것이 문제풀이의 시작이다. 보기 박스 문제. 그렇죠? 17번 별표 치세요. 이건 조금 인정. 약간 난이도 있음. 약간 난이도 있는데 자료 해석만 잘했으면, 보기 박스에 자료 해석만 잘했다면, 그리고 그걸 지문과의 교집합으로 연결을 시켰다면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한데, 난 여러분들 심리를 알아요. 일단 딱 보는 순간 뭐? 3점? 거기다가 오우씨 표? 안 해. 나 안 해. 이런 애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학생 입장에서 겁먹지. 딱 보면 왠지 못 풀 것 같은 걸, 막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 수학으로 치면 28번 딱 보면 28, 29, 30 그쪽 딱 보면 이건 내게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면, 야,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 푸는 건 싸우는 거랑 똑같아. 누구랑 싸운다고 치자. 딱 봤어 상대방을, 못 이겨. 죽어도 못 이겨. 똑같은 거거든 이거. 겁먹지 마세요. 답을 잡아낼 수 있는 실마리는 항상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알겠죠? 자,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단에는 용해도라는 말이 나와요. 용해도.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여기가 오타가 난 거지. 여러분들 첫째 줄 시험지 봐봐. 용해도는 끊어봐. 이런 거 어휘리 여기죠. 용해가 뭐니? 용해가 뭐야? 녹는 거야. 일정한 온도에서 시험지 봐. PPT 보지 말고. 이거 왜 바뀌어있지? 바꿔놓은 거예요 일부러? 일정한 온도에서 시험지 봐.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질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으로 끊어. 이렇게 써있지. 용매하고 용질은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일정한 양의 용질에 어떻게 용질이 녹겠냐? 용질이라고 하는 게 녹는 물질인데, 일정한 양의 용매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시험지 오타입니다. 그렇게 시작해버리면 이 출제위원분들 이건 진짜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시중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고3 수험생들이 처음으로 응시하는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오타면 인정을 해. 예를 들면은 용질의 양인데 용질의 앙으로 이렇게 써있다. 그런 것 정도의 오타는 뭐. 근데 용매가 들어갈 자리에 용질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용매하고 용질은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른 거잖아. 그것도 거의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봐도 되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물이라는 액체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녹일 거야. 그러면 물이 용매가 되는 거고 소금이 용질이 되는 건데,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건데 첫째 줄에 그렇게 오타를 내버리면 애들 입장에서 그러면 여기에 뭔가 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 물론 여러분들은 용매, 용질, 용액, 용해도 이런 것 자체 어휘의 의미 자체를 몰랐던 친구들은 몰랐을 거예요. 뭐가 틀렸는지를. 근데 좀 공부되어 있는 친구들은 분명히 여기서 이상하다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애들은 혼란스러워지죠. 용질에 용질이 녹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건가? 용매에 용질이 녹는 게 아닐까? 아닌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오타는 좋지 않습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이게 용해도다. 알겠죠? 자, 근데 혼합물의 과포화 상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포화, 포화 단계를 넘어선 거죠. 알겠죠? 용질이 용해도 녹을 수 있는 그 상태를 넘어선 거야. 딱 5만큼 녹을 수 있다. 근데 6만큼, 7만큼 녹아버린 거야. 과포화 상태다. 과포화 상태가 포화 상태로 돌아가려는 과정이 있다. 그러면서 결정화, 소금의 결정,
뭐 설탕 결정 이런 말 들어봤죠. 결정이 디시전이겠냐? 결정 있죠, 결정. 다이아몬드 결정 막 이런 거. 자, 이게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소금을 물에다 녹여서 소금물이 됐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용어잖아, 그러니까. 이 소금을 뭐라고 한다? 용질이다. 그럼 이 물은 뭐다? 용매다. 그럼 소금물은 뭘까? 용액. 여기서 이제 저기서 혼합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혼합물. 근데 소금이 100g이 있을 때 물이 예를 들면 1리터가 있으면 100g이 다 녹을 수는 없다. 100g까지가 최대다. 그럼 포화 상태. 근데 200g이 녹아버렸다. 그럼 포화 상태를 넘어갔다. 과포화 상태. 그랬을 때 이제 결정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혼합물에서 용질인 소금이 고체 입자로 석출된다. 석출. 뭔가 좀 굳어져서 나온다. 돌덩어리처럼 나온다. 굳어져 나온다. 이게 결정화다. 알겠어요? 그래서 결정화 공정을 거치면 입도가 작은 고체 입자를 얻을 수 있어요. 막 소금 같은 걸 얻을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얘기다. 자, 다음 문단 보면은 결정화 공정에서는 초임계 유체를 쓰는 경우가 많대요. 초임계 유체? 말이 어렵다. 초임계가 뭐냐?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을 넘어섰으니까 초임계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다음 그 밑에 보면은 온도와 압력이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이면 이게 바로 초임계다. 그러면 임계 온도보다 더 높게, 임계 압력보다 더 높게 만들어주면 초임계 상태가 되겠죠. 그 이상일 때. 근데 결정화 과정에서는 이걸 활용한대요. 알겠죠? 자, 쭉 내려가 볼까요?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결정화 공정에서는 고체 입자의 입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입도는 어휘풀이에 써 있어요. 입자 하나하나, 소금 입자 하나하나의 평균 지름. 다시 말하면은 소금이라고 치면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석출될 때 이만한 소금이냐, 이만한 소금이냐, 이만한 소금이냐. 입도. 알겠나요? 자, 다음 문단 봅시다. 쭉 읽고 풀지 않아도 돼. 중간에 잘라가면서 풀었어도 돼. 알겠지? 자, 다음 문단 보니까 GAS 공정에서는 GAS라고 읽는지 가스라고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GAS 공정은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반용매로 사용합니다. 말이 어렵네요. 일단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다는 건 알겠어. 반용매가 뭐냐? 혼합물에 녹아있는 용질을 작은 입도의 고체로 석출합니다. 혼합물에 녹아있는 용질, 소금 같은 거를 작은 입도, 조그만 알갱이의 고체로 석출합니다. 여기서의 반용매는 어려운 용어가 나오니까 설명을 하는군요. 용질은 녹이지 않습니다. 용매와는 잘 섞여요. 그게 반용매의 특징이야. 알겠죠? 용질을 녹이진 않아. 근데 용매는 잘 섞여. 반용매를 혼합물에 첨가를 하면 반용매는 용매와 잘 섞인다고 그랬잖아. 그 용질은 이제 고체 입자로 석출이 되게 돼요. 이거 이해돼? 소금하고 물이 만나 소금물이 되는 건데 이 소금물이 이제 혼합물일 텐데 물 요만큼이 있는데 소금을 한 막 1kg 갖다 부으면은 다 녹진 않을 거 아니야 여기. 여기 이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혼합물에서 소금을 석출한다고 치자.
알겠죠? 선생님, 소금하고 물을 섞어갖고 소금을 만들어 놓고 뭐하러 소금을 다시 석출합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애당초 소금물 또는 바닷물 같은 게 있다고 치자. 바닷물 같은 거. 근데서 이제 소금 알갱이를 얻어내야 될 거 아니야. 소금을 석출한다. 이 과정에서 이제 뭐를 쓴다고 그랬냐면은 지금 여기서는 반용매를 쓴다. 근데 반용매로 뭘 쓰냐면은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쓴다. 초임계 CO2를 쓰겠다 이거야. 알겠나요? 근데 이 반용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물하고 잘 섞입니다, 얘가. 근데 이 소금을 녹이진 않아요, 얘가. 알겠지? 그래서 이 초임계 CO2가 이 물하고 섞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물하고 섞여, 얘가. 반용매가 이 소금 물 중에 물하고 섞여. 물에 섞여. 그리고 얘는 석출돼, 이제. 알겠죠? 이런 얘기네요. 자, 밑에 쭉 봅시다. 반용매가 용매와 섞이면서 이거 봐봐. 얘가 여기 섞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 봐봐. 얘가 반용매가 물하고 섞여. 이러면 원래 소금이 물하고 섞일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는 거야. 얘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원래 소금이 기다려 나 들어갈 거야 이러는데 반용매가 no 내가 먼저 다 들어가 버렸어. 그럼 얘가 여기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 석출되는 거야 이제. 알겠죠? 반용매가 용매와 섞이면서 포화될 수 있는 용질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돼? 석출이 되는 거야 이제. 알겠나요? 그 석출은 농도에 의해서 정해진다. 농도와 관련이 있다. 자, 다음 단의 핵심 정보가 나와야지. 결정화 공정에서 결정화가 뭐라고? 이게 니네 문제야. 읽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렇게 돼버려요. 결정화가 뭐야? 소금물 같은 데서 뭐 얻어내는 거? 소금 같은 거, 소금 결정 얻어내는 거. 이 결정화 공정에서 고체 입자를 석출할 때는, 뭐 소금을 석출해낼 때는 우선 일정한 수의 용질 분자가, 일정한 수의 소금 분자 같은 게 모여서 집합체를 이루어 결정핵이라는 게 생성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혼합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이런 관계성이 드러나는 문장은 100% 출제라고 강조했었죠. 혼합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농도가 높아. 얘들아, 농도가 뭔지 알지?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어떻다는 얘기야? 많다는 얘기지. 결정핵을 만들 수 있는 용질 분자, 소금의 분자가 많아요. 그러면은 결정핵이 많이 생기겠죠. 오케이? 결국 잘 봐. 혼합물, 소금물의 농도가 높다. 즉 소금이 진하게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결정핵을 만들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 즉 소금이 많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결정핵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 다음 결정핵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결정핵에 모일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가 적어진다. 결정핵이 하나만 생겨. 소금이 이리로 다 모여. 그럼 어떻게? 자, 앞에 봐. 결정핵이 하나만 생길 거야. 그 소금 분자가 이리로 다 모여서 하나만 생겨. 이만해져. 근데 결정핵이 많이 생겨. 그러면 그 하나당 들어가는 소금은 양이 어떻겠어? 조금이야. 그러니까 입도가 작아지는 거야. 자, 결정핵이 많이 생성되면 하나의 결정핵에 모일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가 적어져. 하나에 조금만 모여. 그러면 입도, 그거의 지름은 어떻게 되냐? 작아져. 고체 입자의 크기는 작아진다. 말 바꾸면 입도가 작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나는 기억을 할 수가 없다. 난 도저히 기억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를 메모하시면 됩니다. 메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봐봐. 농도가 높다. 농도가 높으면 그러면은 결정핵을 만들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가 많아지고 결정핵이 많아진다. 이 과정도 쓰자.
결정핵을 만들 수 있는 용질 분자. 결정핵까지 써. 길게 쓰기 싫어서 지금 그러는데 길게 쓰자 그냥. 결정핵을 만드는 용질 분자의 수가 많아진다. 용질 분자의 수가 많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의 결정액에 모일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는 적어진다. 하나의 결정핵에 모이는 용질 분자의 수는 적어진다. 용질 분자 수는 적어진다. 그러면 고체 입자의 크기는 작아진다. 그러면 고체 입자의 크기는 작아진다. 선생님 뭐하러 이렇게 다 옮겨 쓰나요? 기억을 못할까봐 무서운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이거야. 농도가 높아지면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크기는 작아진다. 즉 지문에 있는 말로 바꾸면 뭐가 작아진다? 입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한편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사용하는 결정화 공정도 있어요. 초임계 이산화탄소 자체를 얘를 용매로 사용하는 거예요. 얘를 용매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마치 소금하고 물이 있을 때 물과 같은 역할로 쓰는 그런 것도 있다. 그게 LESS, 레스라고 그러나 이거? 공정에서는 결정화하려는 물질과 초임계 이산화탄소 자체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혼합물은 지금 뭐냐면 여기서의 혼합물 잘 봐. 원래 저 기억에서의 혼합물은 소금하고 물이 섞인 소금물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결정화하려는 물질, 소금하고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섞인 혼합물이야 이게. 물이 섞인 게 아니고. 그 차이를 잘 인식을 했어야 돼. 이걸 고압의 용기에서, 압력이 높은 용기에서 대기압을 유지하는 용기로 분사하면 용기에다가 그냥 쫙 하고 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혼합물이 뭐냐면은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소금이 섞여 있는 거예요. 쫙 쏴버리는 거지. 그러면 얘가 이제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압력이 내려가 그 다음에 기체로 변해 그 과정에서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되는 거예요. 이게 RESS예요. 알겠죠? 근데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는 그 알갱이의 크기는 가스 과정하고 똑같아요. 이 정도의 내용. 됐죠? 자, 문제 14번 알 수 있는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선택 7번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사용하여 용질을 석출할 수 있죠. RESS 방식에서 맞죠? 제끼고 2번 혼합물에 반용매를 첨가하면 끊어. 그러니까 반용매 그걸로 이제 초임계 이산화탄소 같은 걸 첨가한다고 했지. 원래 있던 용매의 양이 줄어든다. 얘가 용매랑 잘 만나서 잘 녹는다고 그랬지. 용매가 줄어든다는 게 아니지. 답은 2번입니다. 그 반용매가 원래 있던 용매에 잘 녹는다죠. 그게 녹는다고 해서 용매의 양이 주냐? 그건 아니지. 자, 그 다음에 15번 기억과 니은. 15번 기억의 혼합물, 니은의 혼합물. 설명할 게 있나 이게? 선택지 1번 봐. 기억과 달리 니은은 끊어봐. 레스에서의 혼합물.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액체가 되는 과정이 아니라 기체가 된다 그랬죠. 기체로. 제끼고 2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끊어봐. 농도에 따라서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수가 정해진다. 달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수, 뭐 이런 것들은 봐봐. 고체 입자의 입도가 정해지는 원리는 가스 공정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다. 요즘에 이제 이런 선택지 조심해야 됩니다. 두 개를 비교 대조하는 경우에 달리가 들어가는 선택지. 3번 니은과 달리 기억에는 끊어봐. 기억. 혼합물은 소금하고 물, 소금물이죠? 용질이 소금이라고 치자.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아닌 용매, 물에 녹아있다. 그렇죠. 니은은 용질이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녹아있는 거지. 왜?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용매 역할을 하니까. 기억은 그냥 소금물 아니냐. 쉽게 말하면. 답은 3번이네. 자, 다음 문제 16번 볼까요? 자, 지문과의 교집합. 지문과의 교집합. 이거 봐봐. 지문과의 교집합 찾아볼게. 초임계 유체를 용매로 사용한다. 알겠죠? 초임계 유체를 용매로 사용하는 건 어떤 방식이니? 지문에 나온 방식 두 가지 중에 어떤 방식이야? RESS 방식 되겠지? RESS 방식이구나. 이렇게 지문과의 교집합. 이때 포화 상태 혼합물을 더 높은 압력에서 만들면 결정화 공정을 통해 석출되는 더 높은 압력에서 만들면 결정화 공정을 통해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가 작아진다. 이는 무엇 때문이냐? 자,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선생님 따라와봐.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가 작아진다. 요거지 결국 요거. 이게 뭐 때문이냐? 요 앞에 있는 애들이 들어가면 돼. 요 앞에 있는 애들이. 알겠어요? 자, 그럼 선택지 1번. 결정핵이 더 적게 생성되기 때문에 결정핵이 많이 형성되죠. 많이. 결정핵이 많이. 알겠죠? 제끼고. 결정핵이 초임계 상태가 되냐? 미쳤니? 결정핵이 초임계 상태가 되는 게 아니야. 초임계 상태는 그 초임계 CO2 뭐 요거고. 3번 초임계 유체의 온도가 낮아진다고. 온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지. 자, 4번 속도 관련이 없죠. 5번 일정한 부피당 용질 분자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 앞에 봐봐. 결정핵을 만드는 용질 분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결정핵에 모일 수 있는 용질 분자 수는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체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자, 다음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17번 봐봐. 자, 이거 봐봐요. 용질 A를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생각해요. 용매 B에 녹여 혼합물을 만들고 용기에 담은 후 압력을 높였대요. 뭐 압력을 높이고 뭐하고 이런 거는 초임계 상태를 만드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죠? 이후 용기에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A를 석출하는 거예요. 아니, 쉽게 이렇게 생각해. 용질 A, 소금, 용매 B, 물. 그 다음에 나중에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용기에다 주입. 초임계 이산화탄소 주입이야. 그러면 이거는 GAS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 알겠죠? 왜냐면 RESS 방식은 용질을 용매 B에 녹이는 게 아니라 어디에 녹이는 거야? 초임계 이산화탄소 자체에 녹여버리는 거니까. 얘가 용매 역할을 하는 게 RESS 방식. 됐어요? 이건 GAS 방식. 이 실험을 통해 아래의 가나다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단 사용된 혼합물의 양은 똑같고 뭐 됐고. 자, 잘 봐. 이때 우리가 이제 자료가 3개가 주어지면 차이점을 봐야지. 가와 나의 차이는 뭐냐면 20, 20 요건 똑같은데 뭐냐면은 요거의 차이가 나요. 요거. 농도가 가가 나보다 작아. 됐지? 그 다음 나하고 다를 비교해 보면은 여기가 달라. 여기가. 농도는 똑같은데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속도가 달라. 그 결과 석출된 A의 입도는 다 달라. 이럴 때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입도가 뭔지를 벌써 까먹었다는 거. 입도가 뭐였니? 그렇죠. 결정의 크기. 소금이 지름이 얼마나 되는 소금이 석출되었느냐. 뭐 이거야. 자, 선택지 1번 볼까요? 가와 나에서 석출된 A의 입도가 차이 나는 것은 끊어. 자, 입도가 이렇게 35, 25로 차이가 나죠. 확인하고.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녹는 A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야, A 용질을 어디다 녹인다고 그랬어?
용매 B에다가 녹인다고 그랬지 무슨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녹인다고 그랬어. 이게 아니잖아. 이거는 RESS 방식을 말하는 건데 이건 GAS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풀었어야지. 알겠어요? 제끼고. 2번 가보다 나에서 석출된 A의 입도가 더 작은 것은 끊어봐. 이거 봐봐. 35, 25 이거 더 작아요. 작지. 하나의 결정핵에 모인 용질 분자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잘 봐. 가보다 나가 이 차이를 봐봐. 농도가 더 어때? 높지. 자, 선생님 손 따라와. 이래서 써놨던 게 도움이 되는 거지. 농도가 높지. 그러면 결정액을 만드는 용질 분자의 수는 많고 하나의 결정액에 모이는 용질 분자 수가 적어지죠. 선택지 봐봐. 하나의 결정액에 모인 용질 분자의 수가 적어지죠. 그 결과 고체 입자의 크기는 입도는 작은 거죠. 답은 2번이죠.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은 지문과의 교집합. 농도가 더 높잖아. 그럼 3번. 나와 다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B가 섞이는 속도는 다르지만 끊어봐. 이거 봐봐. 속도가 나가 더 빠르죠. 농도는 똑같은데. 그럼 과포화되는 속도가 같을 수가 있겠냐? 다르겠지. 선생님 왜요? 자, 앞에 봐.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그럼 얘가 이제 반용매로 작용하면서 용매 B에 엄청나게 빠르게 녹겠지. 빠르게 녹으면은 얘가 더 빠르게 석출되겠지, 이제. 이런 얘기야. 알겠나요? 제끼고. 자, 4번. 가나다에서 석출된 A의 입도는 차이가 나더라도 끊어봐. 이거 봐봐. 입도 차이가 나잖아. 각각에서 석출된 A의 양은 모두 같겠고. 아이, 농도 자체가 다르면 석출되는 양도 달라야지. 뭔 소리야. 그죠? 제끼고. 5번. 나가 과포화되는 속도는 가와 다보다 느리기 때문에 끊어봐. 아이, 봐봐. 아, 얘 속도 자체가 농도가 얘가 가보다 높고 무엇보다 다랑 비교했을 때 농도가 같을 때 이산화탄소 주입하는 속도, 초임계 이산화탄소 주입하는 속도가 얘가 훨씬 빠른데 어떻게 얘가 느리기 때문에라고 할 수 있냐. 과포화되는 속도가 빠르지. 알겠나요? 제끼고 답은 2번이다. 여기까지가 독서 영역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보기 박스 문제들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준 대로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진짜 강조했던 대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용질, 용매, 용액, 용해 이런 어휘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어휘다. 그런 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어휘라고 보기 때문에 일일이 어휘풀이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 어휘책에 보면 정리가 다 돼 있죠. 그런 말이. 결국은 비문학 독해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받쳐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정보량이 많은 지문을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쑤셔 넣고 나서 정리도 안 돼 있고 뒤죽박죽인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게 너희들의 문제점이다. 그렇게 안 풀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세대가 문해력이 낮고 독해력이 낮다는 걸 인정하고 문제 푸는 방식 자체를 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풀까 배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죽을 때까지 주구장창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다 장악하면서 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것이냐.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선택해 나가면 되겠지. 근데 전자가 훨씬 더 빠르고 점수 올리는 데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학인데 문학은 좀 가볍게 갈 겁니다. 문학을 하나하나 이 비연계 작품들을 읽으면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문학. 자, 18번에서 21번 현대소설인데 좀 당황스러웠죠. 이승우의 오래된 일기.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작품이지?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쉽죠, 내용이. 더군다나 21번의 보기박스 잘 들어. 문학에서의 보기박스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먼저 읽으라고 그랬죠. 얘들아, 잘 들어요. 비연계 작품일수록 보기박스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보기박스가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번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푼 친구들은 그래도 지문의 의미를 좀 이해하면서 읽었을 거야. 즉, 이 비연계 작품을 아무 생각 없이 첫째 줄부터 읽는 애랑
문제 분석을 통해서 21번의 보기 박스에서 설명하는구나 지문의 내용을. 21번의 보기 박스를 먼저 보고 읽은 애랑은 읽는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1번의 보기 박스 봐봐.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감상해라. 요거를 보시면 죄의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러면 지문에 보니까 주인공이 죄의식을 갖고 있죠. 아빠가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근데 아빠가 진짜 돌아가셨지. 그런 거에 대한 죄의식. 자아성찰을 하는 소설 쓰기는 이 글의 주인공이 소설을 쓰죠. 자아성찰의 과정이에요. 자아의 치부를 드러내려는 욕망과 치부가 뭐야? 치부. 그렇지. 자신의 어떤 안 좋은 점. 그리고 은폐, 그걸 숨기려는 욕망의 힘겨루기. 그런 과정이 지문에 나와요. 이런 과정은 자기 변명을 통해 고백, 자기 고백적인 소설을 쓰지. 자기 고백에 부담을 덜며 그러면서 자기를 정화시켜 나가는 거다. 그래서 얘가 소설 쓰기에 몰두를 한다. 이런 얘기야. 됐죠? 자, 여기서 설명할 문제는 없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라면 이 부분은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었을 거예요. 다 맞았어? 자, 그 다음 22번에서 27번으로 가볼까요? 야, 너네 솔직히 말해봐. 거기 가, 나, 다의 가의 고전시가, 나의 고전시가. 가는 가사 작품이고 나는 연시조네. 다는 이제 백석의 동의 수필인데 세 작품 중에 아는 작품이 한 개라도 있나요? 솔직히 없지. 보기 박스를 활용해서 지문을 읽어줍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27번에 가나다를 보기 박스에서 다 설명해 줬잖아. 27번 봐봐. 여기 보면 봐라. 가는 총석정 일대를 기행한 가문, 기행가사라고 하죠. 노래하며 목민관으로서 이래서 어휘력이 돼야 돼. 목민관이 뭐야? 백성을 위하는 관리. 그런 관리로서의 역할이 드러난다. 지문에서 찾으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나 같은 경우에는 한가롭게 지내는 생활, 그리고 주변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다 알려주잖아. 그리고 다는 동해의 매력에 대한 작품이래.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 하나 정도만 할게요. 모든 구절을 마치 자습서에 해석이 달려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전 문학은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번역이 아니야. 자기가 알아듣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잘 구성해 나가면 되는데 그 과정에 왜곡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전 문학 공부의 출발점은 어휘력입니다. 알겠어요? 그 어휘가 좀 받쳐주면 된다. 가를 간단하게 보면 총석정 어서 보자. 총석정 보러 갔어요. 방금 보기 박스에서 그랬잖아. 총석정 일대의 경치에 대해 썼다고. 돌기둥 1100개가 막 깎여 있는데 그 그림에 나와요. 23번 그림에. 그죠? 영장이 막 신묘하 이거 엄청 신기하다. 야, 이 돌 누가 다듬은 거야? 오, 야, 쩐다 쩔어. 이런 얘기예요. 역시 물로는 동해바다가 최고고 돌로 치면은 총석정이 최고인 거구나. 그 끝부분에 보면은 이 어휘풀이 하나 있지. 기괴, 기외, 기걸이라는 어휘풀이 봐봐. 어휘풀이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라고 그랬지. 빼어나게 뛰어난 인재가 있으면 천리를 멀다 하고 내가 찾아가겠다. 이게 바로 목민관으로서의 자세야. 관리로서의 자세. 어디 시골에라도 인재가 있다고 하면 내가 가서 내가 삼고초려 하겠다 이거지. 그리고 나서 나를 읽으면은 바보 아니냐? 가를 읽었으면 가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죠. 22번을 보면 가, 대구법 많고 리듬감, 대구법이면 리듬감은 당연히 맞다고 그랬지 수업 시간에. 가는 맞고. 알겠죠? 그 다음에 23번 가에 대한 문제니까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3번이죠. 야, 총석정의 기암괴석을 천상의 인물과 지상의 인물이 협력하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주야, 너 나랑 총석정 만들자. 이게 될 법이나 한 선택지냐? 답은 3번이죠.
마치 하늘의 공력으로 만든 듯 아름답단 얘기잖아. 자연이 만들었지 어떻게 이씨. 이걸 틀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냐면 무서운 거야. 뭐가 무섭냐면 관동팔경 자웅을 어우씨 큰일 났다. 뭐 아는 말이 없어 보인다 이거지. 청간정이 뭔지, 죽서루가 뭐야, 평해는 뭐고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런 말들이 자꾸 눈에 밟히다 보니 그냥 독해 과정에서 이미 겁먹어서 뒤지치는 거야. 모르겠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런 두려움을 버려야 돼. 번역을 해야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시를 보면 27번도 가에 대한 선택지 1, 2번을 따졌으면 되는데 선택지 1번 총석정 일대의 경치에 대한 경탄 맞죠? 2번 벼슬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맞아요. 자, 그 다음 나를 좀 간단하게 볼게요. 봐봐. 나는 보기박스에서 알려줬어. 한가롭게 자연에서 노는 거다. 푸른 산, 청산, 녹수, 자연이구나.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잘못 읽었을 만한 부분이 여기거든. 내 말 남이 마서 남들아 내 얘기 하지 마. 남의 말도 내가 안 할 테니까 너네 내 얘기 하지 마. 이거야. 고산 불고정 이곳이 나는 좋아서 여기서 늙는 거야. 자연이겠지. 어디서 망령난 손이 핸드 아니다 손님이다 남. 어디 망령난 새끼들이 검따히다 쥐들이 판단하고 앉아있어. 내 말 하지 마. 나도 니네 얘기 안 할게. 이 부분 의미 파악이 좀 됐으면 된다. 나를 읽고 나서 풀면 22번은 답이 1번으로 그냥 끝나버리죠. 다 가기 전에 끝나잖아. 나에도 대구법. 청사는 애워싸고 녹수는 돌아가고. 선생님 전 대구법을 모릅니다. 수능 보지 마. 그 정도도 모르면 나 오늘 왜 이렇게 좀 시크하지? 애들 시험 끝나는데 위로해줘야 되는데 대구법을 모른다. 수능 보지 마. 볼 자격이 없다. 선생님 이제 문학 개념원 특강 이런 거 있으니까 모르는 친구들은 강의 도움을 좀 받아요. 자, 다음 24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3번이잖아. 자연 그리고 풍류 술 마시면서 즐기는 거잖아. 답은 3번. 그 다음에 27번을 보면 기억은 청산 녹수가 자연이니까 화자가 위치한 공간적 배경. 이게 어려워? 답은 1번이죠. 그 다음 27번 3번 봐봐. 나에서 화자는 시름을 풀자 하노라. 고산 불고정이 좋아서 늙는이라며 끊어. 불고정에서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며 주위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는 남들한테 내 얘기 하지만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있는데 어울리긴 뭘 어울려. 답은 3번이죠. 이렇게 가면 내리가 한번 봐봐. 이렇게 가면 25번 빼고 지금 다 풀려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다는 25번에만 포커스 맞춰서 빠르게 읽으면 돼요. 다의 내용이 뭐냐? 모자 쓰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친구한테 편지 쓰는 형식입니다. 이런 음식 참 맛있게 먹었는데. 그리고 제주도에서 배 들어오면은 제주도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 제주도에 있는 어떤 아가씨 나 그 아가씨 참 마음에 들었었는데 뭐 이런 얘기야. 수필이죠. 알겠어요? 그리고 25번을 풀면 답은 2번이 됩니다. 엄청난 열거법이 있지.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한 10개 열거. 답은 2번이다. 공간에 대한 애정. 자, 넘기세요. 그 다음 28에서 30번을 보시면 현대시 2개가 있는데 여기 봐봐. 괜찮아요. 지금 뭐 종소리 난 거 요거는 뭐 삭제 안 해도 됩니다. 안 지워도 돼요. 자, 28에서 30번 현대시 2편인데 가가 좀 유명한 작품이거든. 잘 모르겠죠? 무식해서 그래요. 나에 있는 고요를 시청하다. 이건 진짜 생소한 작품일 거야. 그나마 이제 EBS가 좀 신경 썼다고 볼 수 있는 건 정지용 시인의 작품이나 고재종 작가의 작품이 뭐 세안도 이런 작품이 이제 EBS 수능 특강에 실려 있죠. 작가라도 좀 왜냐면 작품을 내기는 좀 힘들어. 얘들아, 교육청 모의고사 출제위원회 입장에선 연계로 출제하는 게 더 쉬워요. 작품을 거기에 있는 작품 중에 골라가지고 문제만 만들면 되니까. 오히려 비연계가 더 골 때려. 그 수많은 작품 중에 뭐 내야 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나마 작가라도 좀 연계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 근데 가와 나의 내용은 30번의 보기박스에서 다 알려줘. 30번의 보기박스 봐봐.
고요함에 대해서 나와요. 고요함. 고요함. 소리를 활용하여 고요를 부각시키기도 하고, 고요함에 어울리는 다양한 소재, 감각적 이미지라고 하면 시, 청, 후, 미, 촉, 이걸 활용하여 고요를 형상화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고요는 화자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와 나를 시를 감상할 때가 아니라 독해할 때. 시는 감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가면은 시를 감상하세요. 대학 가면. 근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를 독해하셔야 되는데 독해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얘가 하는 거예요. 가와 나에서 고요에 집중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가를 볼까요? 가를 보면 이 깊은 산의 고요함. 시름은 화자는 시름에 시달리고 있어. 바람도 일지 않는 이 고요함에 흔들리고 있어. 나는 견뎌나갈 거야 라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됐죠? 나시에서는 동박새, 새가 울면 고요의 면적이 넓어진대요. 소리를 통해서 고요를 형상화한다. 보기박스에서 알려줬잖아. 그리고 어머니의 소박한 고요가 떠오르고 아버지의 묵직한 어떤 묵묵한 고요가 또 떠오르고, 그 다음에 장미가 내쏘는 향기는 후각적으로 형성하는 거죠. 고요함의 심장을 막 물들이고, 삼배 올 만치나 삼배 그 옷감, 그 올 한 올 한 올 그만큼이나 무수한 고요를 막 시각화하고, 아무것도 새어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이 고요로 가득하다 이거지. 이런 거에 집중해서 읽었으면 돼요. 그럼 문제 28번. 답은 1번이지. 무슨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의 희생, 이런 시가 아니거든. 고요함에 대한 시지. 답은 1번. 30번 보기 박스를 중심으로 읽으면 28번 풀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자, 다음 29번. 1번 선택지 쓴 사람들은 A에서 새함은 부푸는 수국송이의 모습에 비유돼요. 봐라. 선생님이 시행을 읽을 때도 주어 서술어 관계를 잘 보라 그랬지. 초록으로 쓸어놓은 마당을 낳은 고요는 새암가에 몽실몽실 수국송이로 부푼다. 주어가 고요야. 새암이 수국송이로 부푸는 게 아니라 고요가 그렇다고. 됐나요? 2번 A에서 마당을 물들인 초록은, 여기 초록은 B에서는 점점 확산돼요. B를 보면 초록의 굴림이 점점 더해지는, 확산되죠. 그 다음 덩굴 장미와 색채와 어우러져서 계절감을 부각하는 거지. 알겠죠? 답이 2번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시지만 보기박스에서 시킨 대로만 읽어갔다면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알겠죠? 자, 다음 30번은 이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5번 보세요. 가에 한밤에 이 고를 걸음이 된다. 이거 봐봐. 가에 보면은 달이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보름달인가 봐. 보름달이 한밤 이 고를 걷는다. 그러니까 밤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다. 이걸 시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겠어? 그리고 고요랑 연결돼야 되고, 화자 내면의 고요가 외부 세계로 이어지고 있음을, 아니 외부 세계의 고요를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 위에도 보면은 문맥보라고 그랬죠. 깊은 산의 고요함이야. 화자의 내면의 고요가 아니라 외부의 고요야 지금. 알겠어요? 이 시름이 화자 내면의 정서 상태고, 시름이 이런 고요에 흔들리고 있다고 그랬고, 그러면서 견디겠다는 의지 드러낸 거죠. 알겠어요? 그 다음 나의 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는 외부 세계의 고요가 화자 내면의 동요를 잠재우게 됐다. 나시는 오히려 화자가 동요하고 있다는 게 잘 안 나옵니다. 어디를 보면 화자의 내면이 동요하고 있니? 그런 건 없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공통 영역의 마지막 지문 31에서 34번 이대봉전. 이번 문학의 특징이 뭐다? 보기박스에서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줬다라는 거. 그 보기박스를 볼까요? 34번. 이대봉전에는 여자 주인공 장혜황의 이야기와 남자 주인공 이대봉의 이야기가 나온다. 근데 두 서사 스토리는 유사한 구조인데 세부적으로는 조금 다르다. 근데 두 주인공은
주인공이 둘인데 장혜환과 이대봉 대등한 면모를 보인다. 그 능력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33번이에요. 그 A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A 부분 읽으면서 오씨 뭐지?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이 느낌 들었을 수 있어. 그래서 A 부분을 선생님이 좀 읽어주겠습니다. 알겠죠? A 부분만 무난히 넘어갔으면 그 다음 부분은 뭐. 자, 장원수 동그라미 쳐봐. 우린 얘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보기 박스를 봤으니까. 장원수가 누구야? 장혜황 남자 여자야? 여자예요? 장원수가. 본진에서 군사를 쉬게 했어. 이윽고 1세기 저물게 이르러 날이 저물어서 원수가 장대에서 장원수겠지? 보기 박스에 장애황이고 장대에서 몽사를 몽이 뭐냐 몽? 꿈을 꿨었나 봐. 꿈에서의 일을 생각하고 군사들을 지휘하는데 과연, 이 과연이라는 부사. 그럼 얘는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몰라. 잘 봐. 내가 되게 불길한 꿈을 꿨어. 과연. 이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과연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뭐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알았다는 거지. 과연이라는 말이 어떤 때 쓰이는지 생각해봐. 이렇게 열심히 하더니 과연 시험 잘 봤네. 과연은 그럴 줄 알았다라는 거야. 꿈에서의 일을 생각하고 군사를 지휘하는데 과연 세찬 물결이 진중으로 달려드는 거야. 그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세찬 물결이 막 이 협곡 같은 데가 막 물이 막 쫙 수공이라고 하죠. 물 둑 터트려서 물로 공격해버린 거야. 적이. 이게 총날의 흉계인 줄 알고 어떤 놈들은 총날을 칼로 읽었더라. 총날이 이제 적이죠, 적. 흉계, 흉한 계략이구나. 뭐가? 이 세찬 물결이. 흉계인 줄 알고 물을 피해서 그 수공을 피해서 동쪽으로 가는 채 하다가 이걸 잘 봐요. 동쪽으로 가는 채 하다가 어디로 갔어? 운곡이라는 곳으로 갔어. 선생님이 소설 읽을 때는 시간 공간적 배경은 주요 출제 요소니까 반드시 괄호 쳐놓고 잘 보라고 그러지. 동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짠! 이쪽으로 가버렸어.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 쟤네들이 쫓아올 거 아니야. 저로 가는 척 하다가 이리로 가버려. 운곡에 들어가 군사들 쉬게 하고 동정을 살폈어. 동태를 살폈어. 총날이 과연 왜 그럴 줄 알았다 이거야. 이 총날이 기병을 거느려 원수의 뒤를 따라 운곡을 지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잘 봐. 원수가 재촉하여 총날의 추격병을 급습해서 죽이고 총날의 추격병을 죽여버리고 추격병이 뭐야? 뒤쫓아온 애들 싹 죽여버리고 급히 어디로 갔냐면 반운산에 들어가서 매복했습니다. 운곡에서 반운산으로 갔지. 근데 추격병들을 다 죽였으니까 장원수가 반운산에 들어갔다는 걸 총날은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지. 거기서 매복한 거야. 매복이 뭐야? 숨어 있는 거야. 일로 오면 확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 총날이 원수를 따라 동쪽으로 갔는데 야 총날이 원수를 따라 동편으로 갔는데 거기 있겠냐 없겠냐? 없지. 왜? 동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운곡으로 갔다가 반운산으로 갔거든. 근데 추격병도 다 죽었으니까 이제 그 정보를 알려줄 애가 없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그래서 좋다고 동쪽으로 막 간 거야. 내가 수공을 했으니까 저 장원수는 분명히 저쪽으로 도망갔을 거야. 그러면서 그쪽으로 우다닥 다닥다닥 가는 거야. 이해됐지? 굴막대 복병이 일시에 일어나 고각 함성이 진동하면 뭐 화살이 비 오듯 쏟아지는 거야. 여기서 문제. 이 굴막대 누구 편이게? 이게 파악이 됐어야 돼. 아니야. 그걸 잘못 읽은 거야, 내가. 이 굴막대가 장원수의 매복병이 아니에요. 이게 총날과 같은 편이야.
니네가 여기를 잘못 읽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는 거야. 잘 들어. 자, 총날이 흉계를 꾸몄어. 수공을 했다고. 그러면서 생각한 거야. 총날 입장에서 저 장원수가 분명히 이쪽으로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도망갈 거야. 수공을 하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한 거야. 분명히 이쪽으로 가게 될 거야. 이쪽으로 도망가겠지? 그래놓고 여기에는 굴막대라는 자신의 부하를 복병을 심어놓은 거야. 그러면서 저기서 군사들이 다가닥 하면은 너네는 나와서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해놓은 거야. 알겠지? 근데 장원수가 일로 갔어 안 갔어? 일로 가는 채 하다가 운곡을 지나서 반운산으로 갔잖아. 반운산이란 곳으로. 그런데 얘는 총날은 분명히 이쪽으로 갔겠지 그러면서 일로 간 거야 그냥. 분명히 총날의 군사가 오는데 이 굴막대가 같은 편인데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저기 지금 누구 어떤 놈들이 온다 그러면서 다 죽여버린 거야. 화살을 쏴서. 같은 편을 죽이는 거야 지금. 이걸 못 읽어냈을 것 같더라고. 알겠나요? 그래서 총날의 군사가 복병인 줄 알고 잘 봐. 총날의 군사 입장에선 복병. 아 맞아. 쟤네 우리랑 같은 편이야. 우리 편의 복병이잖아. 그리고 접전치 않고 싸우지를 않는 거야. 총날의 군사는 알고 있잖아. 쟤네들 우리 같은 편이야. 근데 굴막대 군사는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저기 적들이야 다 이러면서 다 화살 쏘는 거지. 그래서 막 스스로 요란법석 떨다가 죽는 자가 태반이었다. 총날도 또한 가슴에 화살을 맞았어요. 그리고 잘 봐. 이 대사를 통해서 지금 내가 한 말을 이해를 했었어야 되는 거야. 굴막대는 나를 모르는다. 굴막대야 나야 이거야. 굴막대야 나 총날이야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맥락이 이해가 되지. 우리 같은 편인데 왜 뭐하는 거야 너 이거예요. 근데 굴막대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랬거든. 저쪽에서 군사들도 오는 소리 나오면 다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된 거지. 하되 함성 소리에 듣지 못하는 거야 이 소리를. 전쟁통이니까. 그래서 급습해서 막 병사들을 다 죽였어. 총날의 군사가 와 위태로워. 총날이 견디지 못하여 막 황급히 남은 군사를 겨누려 평구로 달아나다가 또 이번엔 서경달의 복병을 만나서 남은 군사 다 죽고 한 10명 군사 데리고 돌아가는데 운곡에 장원수의 군사가 매복했다 해서 그 운곡으로 가면 안 되잖아. 이제 병사 10명밖에 없으니까. 그 협로 좁은 길로 들어가 반운산 좌쪽을 하필 또 반운산 쪽으로 갔어요. 반운산에 매복하고 있잖아. 원수의 복병이 이제 여기서 원수의 복병은 굴막대 복병이 아닌 거야. 장원수의 복병인 거야. 얘네가 이제 적장 총날을 애워싸고 해. 총날이 적장이었다. 원수가 검을 들고 야 총날아 넌 뒤졌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나요? 굴막대와 총날이 같은 편이었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읽고 이해하라. 자 다시 한번 정리. 총날 내 총날이야. 장원수 공격해야지. 물로 공격했어. 저쪽으로 도망갔겠지. 그래놓고 부하한테 미리 해놓은 거야. 굴막대한테. 야 저기 군사들 오는 소리 들리면 화살 쏴버려. 근데 장원수는 저쪽으로 가겠지라고 했는데 저쪽으로 안 가고 일로 가버렸어. 반운산으로. 근데 얘는 당연히 자기가 생각한 저쪽으로 갔겠지 하면서 막 쫓아가는 거야. 굴막대 입장에서는 군사들 오는 소리 나면 화살 쏘라고 그랬는데 막 쏴버린 거야. 같은 편인데. 그리고 군사를 다 잃고 안 되겠어. 나 반운산 쪽으로 갈래. 반운산 갔더니 반운산에서 이제 장혜환이 숨어 있었거든. 매복. 딱 나와서 뒤졌어. 이렇게 된 거야. 알겠어요? 자, 문제 31번. 인물에 대한 문제는 일치 문제입니다. 3번이죠. 흉노 왕이 황제가 항복하려 할 때 대봉이 공격할 거 미리 짐작했다. 미리 짐작했다. 답은 3번. 자, 32번. 기역에서 미음. 4번이죠. 이게 돼서 막 돛을 부리고 이러지. 이대봉이 돛을 부리고 그다음 구름이 싹 거치니까 애들이 싹 죽어 있었다. 답은 4번. 5번 선택지가 살짝 아니 됐다. 해 위치가 바뀐 것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게 해 위치가 바뀐 것은 중천에 있던 해가 서산에 걸렸다. 이게 시간의 흐름이죠. 자, 다음 33번 별표 치고 다시 한번 그 부분 잘 읽어봐요.
알겠죠? 선택지 1번 장원수는 A에 이르러서야 총날의 관계를 간파했지만 끊어. 꿈꾸고 이미 어떻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제끼고. 2번 장원수의 군사들이 A 운곡에 있다가 B 반운산으로 들어간 걸 총날이 모르지. 그러니까 군사 10여 명 남은 애들을 데리고 반운산으로 가잖아. 그래서 전쟁 상황이 장원수에게 유리해진 거죠. 전황, 전쟁 상황. 기본은 어휘력이라고.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34번 지문의 내용을 보기 박스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답은 3번. 장원수가 선우에게 크게 외친 거 맞아? 대봉이 흉노왕에게 크게 외친 거 맞아? 무슨 장원수의 예지 능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답은 3번이죠. 그 부분은 이 장원수의 예지 능력하고 상관이 없고. 대봉이 흉노왕에게 크게 외친 말도 그 말이 대봉이 술법에 능한 인물임을 나타내는 말은 아니에요. 술법에 능한 인물이라는 그가 주문 외우고 막 이렇게 도술 부리는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문학은 다 맞거나 실수로 하나 틀리는 정도? 그 정도여야 됐다고 봐. 몇 개 틀렸어 문학? 2개? 2개는 하나 더 틀린 거예요. 다 맞거나 하나 정도 틀렸으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았는가. 알겠죠? 자, 공통 영역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과목은 따로 또 이제 진행을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자, 선택 과목에서 봅시다.